예.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을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153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153페이지, 그 154페이지 앞에가 153페이지입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7장의 이 작품은 1934년에 이제 지어졌고요. 1934년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말 그대로 이제 소설가 구보시가 필기 좀 해주세요. 소설가 구보시가 거기다가 집을 이제 나서는 거죠. 집을 나서서 그래서 하루 동안의 일이에요. 하루 동안. 필기하세요. 하루 동안 고독과 그다음에 소외, 그다음에 행복에 관해서. 자, 고독과 소외와 행복에 관해, 행복에 대해라고 쓸게요. 생각을 하며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 생각하며 근대 도시, 옛날에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성을 관찰하고 산책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시겠지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근대 도시 경성을 관찰하고 산책하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가 구보시 일일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시간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막 하나하나 분석을 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책 읽으시는 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의 전반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고현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좀 한자를 써볼게요. 고현학이라는 말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고현학이란 건 뭐냐면 이 고는 이제 고찰한다는 뜻이죠. 고찰하다. 고찰할 고자고 현은 현대겠죠. 현대를 고찰한다는 거예요. 현대를 고찰해. 그걸 고현학이라고 합니다. 고현학. 그러니까 이 고현학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를 고찰하는데 일종의 뭐랄까요? 도시의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쓸게요. 현대성을 살피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현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도시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세밀한 묘사, 도시에 사는 사람이죠.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도시인의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를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박태원에 대해서 보면 나오죠. 1909년생이고 1986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뭘로 사망을 했냐면 고혈압으로 사망. 여기 책에는 뭐 자세히 안 나왔는데 고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소설가가 이제 호가 구보죠. 그러니까 결국 소설가 구보 씨는 이 박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태원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어려서부터 이야기책을 좋아했고 경성사범학교,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일본 호세이 대학 예과 중퇴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구인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1학년이셔서 잘 모르실 텐데 구인회라는 건 뭐냐면 9사람이 모인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걸 구인회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태준, 정지용, 김기름, 이상 이렇게 해서 9명이 모여서 어떤 문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고 천변풍경이라고 나오죠. 이 천변은 뭐 어디냐면 청계천변이라고 써놓으실래요? 천변풍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청계천변의 풍경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직 1학년에서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제 2학년 때 배우시겠지만 이걸 세태소설이라고 합니다. 세태소설. 그 당시에 세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태소설. 그런 걸 발표했고, 월북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하다가, 창작했고, 고혈압으로 사망했다고 나오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54쪽으로 넘겨보세요. 154쪽. 넘겨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자, 154쪽입니다. 어머니는, 거기 나오죠. 제일 시작할 때,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 못에 걸린 단장, 밑에 짧은 지팡이라고 나오죠.
뛰어들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이렇게 나오죠. 어디 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행선지를 이제 물어보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어디 가니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이제 아들의 이제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거기 여러분 교재 155쪽을 펴보실래요? 155쪽. 155쪽입니다.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에 좀 밑줄 칠까요? 네 번째 줄, 155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는 26살짜리 아들, 밑줄 쫙 주세요.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 온갖 종류의 근심걱정거리다. 우리가 그 뭡니까? SBS 프로그램에 미운 우리 새끼 이런 장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가 막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낮에 한번 집을 나서면 밤늦게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6쪽을 펴보세요. 156쪽을 펴보면 156쪽입니다. 중략 밑에. 갑자기 구보는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밑에 있죠. 우두머니. 자, 우두머니는 우두컨이라고 써있어요. 우두컨. 다리 곁에 가서 서 있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두컨이라는 것은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걸 우두컨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두머니라고 쓴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157쪽을 보면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R4하고 L3이 나와요. 자, 그럼 R은 뭐고 L은 뭐냐? 자, R은 바로 right예요.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left, right 있지 않습니까? L은 당연히 뭐겠어요? right, left, left. left니까 뭐예요? 왼쪽이죠. 그래서 이제 R4, L3는 right, 오른쪽과 left, 왼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약간 숫자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7쪽에 이제 보면 구보는 2주간 열병을 앓은 끝에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이제 안과 의사와 대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와요. 뭐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걸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58쪽으로 가보면 전차 안에서가 또 나올 거예요. 전차를 타고 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일제시대 전차가 있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 전차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스트리트카라고 그래요. 스트리트카. 길을 달리는 차라고 그랬어요. 전차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해가지고 또 쭉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그러다가 이제 거기 160쪽으로 보세요. 여자는이라고 써둔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의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161쪽에. 거기 보면,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밑줄 치세요. 그러나 첫째 줄,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의문이다. 자, 이게 바로 내면의식이라고 써요. 자,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므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뭐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건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2쪽의 중략 다음에 다료에서 162쪽. 이 다료라는 건 뭐냐면 차 전문점이에요. 차 전문점. 차 전문점에서입니다. 그래서 나와 벗과 대창옥은 설렁탕집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 대창옥으로 향하며 대학노트 틈에 끼어있던 한 장의 엽서를 생각하여 본다. 처음에는 그는 망설였다. 그런 말 나오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163쪽에 어서 오십시오. 설렁탕 두 그릇만 주 구보가 노트를 내어놓고 자기의 실내에 가까운 신방은 밑에 나왔죠. 방문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신방. 이 심자가 찾을 심자거든요. 방은 이제 방문할 방자고 변해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었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 게다. 이제 어제 어디 갔었니? 기록신자 이것도 나오죠? 밑에 12번에 요시야 노부코 일본의 여성 작가 소설 꽃이야기로 유명하다. 9번은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쭉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다음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나머지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165쪽에 이제 보면 이제 또 중략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보죠. 여급이 3명 그리고 다음에 2명 그들의 탁자로 왔다. 그렇게 많은 미녀를 그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물론 그들의 풍채도 재력도 아니다. 그들은 오직 이곳의 신선한 손님이었고 이 객이라는 건 손님이란 뜻이에요. 객이었고 손님을 이야기죠. 객. 손님이었고 노는 계집들은 그렇게도 많은 사내들과 아른치하게 좋아했다. 벗은 차례로 그들의 이름을 부렸다. 그들의 이름에는 여인 까닭이니 모두 꼬가 붙어. 이 꼬가 뭐냐면 이게 일본어로 꼬예요. 꼬가 뭐냐면 아이란 뜻이야. 아이. 우리가 그 피천득의 인연에 보면 아사코와의 이제 만남이거든요. 아사코. 이 아사가 아침 조자예요. 꼬가 아이 할 때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자예요. 조자 한자로 쓰면. 아침에 태어난 아이. 근데 조자보다는 아사코가 멋있죠. 일본어에서 이 꼬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다 아이란 뜻이에요. 이게 자가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child죠. child.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 뭐 영자, 순자, 뭐 미자 이렇게 자자가 많이 붙잖아요. 옛날 이름에 보면 그게 다 일본식 그런 표현입니다. 자자로 끝나는 거 자체가 일본식의 어떤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호구조사 오셨어요? 막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새로이 여급이 그들의 탁자로 와서 말했다. 문제의 여급이다. 그들이 뭐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168쪽으로 이제 가보면 168쪽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야기 아침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밤늦게 어머니는 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릴 게다. 셋째 줄입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아들에게 또 한 가지의 근심을 가질 게다. 이렇게 나왔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들과 어머니의 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169쪽에 두 줄 보면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얘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170쪽을 보시면 이제 170쪽을 좀 보세요. 자 보면 어느 모더니스트의 경성 산책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써놓으세요. 자전적 소설이고 이 작가가 구보라고 그랬죠. 박태원이 구보라고 그랬죠. 주인공 구보 씨의 유사성이죠. 근데 실제로 똑같은 건 아니고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0쪽을 보시면 1번 식민지 지식인 소설의 자화상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선 중앙일보에 연재된 작품이고 청계천변 풍경과 함께 지식인 소설, 도시소설, 모더니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171쪽 모더니즘 소설과 내성 이걸 좀 설명할게요. 내성이 뭐냐? 내성 소설. 자, 내성 한자로 쓸게요. 여기 있습니다. 내성. 자, 이 성자는 뭐죠? 살필 성자예요. 물론 이제 이게 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생략할 생자예요. 여기서 이제 살핀다는 뜻이죠. 자기를 살피는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셀프 리프렉션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반성이라는 뜻이죠. 자기 반성. 자기 반성. 이게 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밑에 나왔죠. 인물의 의식이 중단되지 않은 채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면서 연속되는 거. 생각, 기억, 비논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연상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단편적 사고와 뒤섞인다. 내적 독백, 인테리얼 모놀로그. 의식의 흐름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의식의 흐름이 뭔지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172쪽. 자, 172쪽으로 넘어가면 자, 3번이죠. 소설 속의 경성과 산책자의 의미.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보시의 산책 자체가 소설이다. 자, 그러니까 즉 뭐냐? 거리 산책. 여기 필기하세요. 소설 쓰는 과정이죠. 창작 방법론이다. 자, 이게 이제 구보의 산책입니다. 소설가 구보시가 계속해서 이제 산책해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밑에 화살표가 다 있죠.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 화살표를 읽어보시면 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173쪽에 보면 이제 이 도시 공간은 개인적 의식의 환경이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연학이라는 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연학 기억나죠? 고연학. 고연학이는 영어로 이제 모던 놀로지예요. 이게 고연학입니다. 그래서 고연학은 현대인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조사해. 자, 조사하여 현대 풍속을 연구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일본의 민속학자이자 건축가인 고온 아지로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이걸 만든 게 고연학입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뭐 문학 콘텐츠 이거는 이제 이 4번에 174쪽에 여러 이름들로 이제 작품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서 5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서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건 154쪽에다 필기를 좀 하십시오. 자, 주인공이 외출해서 귀가할 때까지 걱정하며 기다리는 사람. 당연히 누구겠어요? 자, 시작할 때 어머니가 나왔죠? 끝까지. 자, 2번. 자, 주인공 구보가 방문한 종로에 있던 백화점. 이름이 뭐였죠? 이게 바로 화신상입니다. 이 주인공 구보가 이제 방문한 종로에 있던 그 백화점이 바로 화신상회라는 것이 이제 이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그 화신상회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백화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이제 직접 좀 찾아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청년 구보가 특히 생각했던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시력이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이 책을 읽어보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주인공 구보가 우연히 과거의 선본
여인을 만나는 곳. 이게 어디입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전체. 자, 그럼 5번. 후보가 벗과 식사 중. 과거 동경에서 만난 여성을 떠올리게 만든 음식. 자, 이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설렁탕이에요. 설렁탕입니다. 뒤에 이제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다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떠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거는 책을 한번 여러분이 쭉 자세히 그 의미들을 파악을 하면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진 않겠는데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설렁탕이라는 것이 그 이 작품 속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읽으시면서 1, 2, 3, 4, 5번의 답을 한번 여러분 이거 직접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이걸 제가 뭐 다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이거고 이것이 왜 이거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직접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날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날개. 자, 8장 날개 있죠? 8장. 이상의 작품. 이거는 1936년. 자, 이 작품 내용은 뭐냐? 순서요. 이거는 177쪽에다 쓰시면 돼요. 페이지. 경제력을 상실한 한 룸펜이 아내의 내객 때문에 시작된 외출을 통해 근원적인 소외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내면 심리로 형상화. 자, 내면 심리. 자, 이게 이제 날개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주제가 이거예요. 경제력을 상실한 룸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룸펜은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백수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당연히 이 소설은 심리 소설이면서 내성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밑에 이상을 보면 1910년에 37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한 28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이상. 되게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폐결핵 증상 이런 걸로 죽어요. 요즘 폐결핵 이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나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가 겸 시인이고 여기 나오죠. 서울 출생이고 본명 김혜경인데 이 혜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처럼 넓은 곳을 다스리는 그 관리자가 되라. 그래서 혜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원래 본명은 김혜경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상이 됐느냐? 이 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건축가를 졸업했다고 나왔죠. 동경제국대학의 동경제대 요즘은 서울대예요. 건축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이제 오감도를 썼는데 오감도는 원래 조감도라고 해서 건축가 보면 새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건축물 만드는 게 조감도예요. 세조자. 자, 이것을 이상은 오감도로 바꿔버려요. 자, 오라는 것은 뭐냐?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까맣다는 거죠. 우리가 세조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눈이 보이잖아요. 근데 까마귀 오자는 이게 눈이 안 보이죠. 모두가 시커머니까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오감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건축가를 나왔으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많이 감독을 하는데 한 일본인이 이 일본어 상이 시죠. 김상. 상이 시잖아요. 김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씨를 이씨로 잘못한 거예요. 이상.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상. 상제 상자를 썼죠. 난 내 시 속에다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놓았으니까 한번 해석해봐. 자, 이상은 다시 뭐예요?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 근데 이 이상은 또 어때요?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네죠? 이상.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을 썼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178쪽부터 보세요. 178쪽. 178쪽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 유쾌하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육악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내가 이제 육악을 운영을 하죠. 거기 이제 179쪽 보세요. 거기 마지막 단락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육악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아니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거기다 밑줄 쫙 치세요. 179쪽에 밑에 세 줄. 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막 침침한 방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81쪽 보세요. 181쪽을 보면 그 세 번째 줄, 내 아내 이외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아서 생각이 들었다.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내를 소중하게 생긴 까닭은 181쪽 밑줄 쫙 치세요.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가운데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곳을 안 까닭이다.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18가구의 별려든 송이 꽃들 가운데 내 아내가 아름다운 한 털째 꽃이었다. 이 꽃에다가 비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2쪽을 보시면 그 밑에 있죠.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랫방 나왔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가지고 노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이 장난이 싫으면 아내의 손잡이 거울 가지고 논다. 거울이란 게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5쪽. 자, 거기 마지막 단락.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난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네 줄 내려오면 아내에게 185쪽에 내객이 많은 날은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의식적으로 우울했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하다 밑줄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뭘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쭉 보시면 188쪽을 보세요. 188쪽. 거기 이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어느 날 마지막 줄, 그 벙어리를 변소에 갖다 버렸다. 벙어리 속에 몇 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쪽의 마지막에 보면 저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남성에게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은 쾌감이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도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은화가 있고 지폐가 있잖아요. 은화는 전통적인 것이고 지폐는 현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 가까운 형식으로 사회가 변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뭐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하겠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쭉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육아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 여러 일들을 한다는 것이 또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200페이지 보면 200페이지 보세요. 그 세 번째 단락.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체면약 아달린 갑이었다. 그러니까 아달린 체면약을 먹이는 거예요. 아스핀처럼 생겼다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205쪽에 이게 재밌죠. 205쪽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 가볍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동발 적벽부의 우하 등선. 어깨에 깃이 달려서 이제 하늘에 오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렸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쳤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인공인 나의 일상이 쭉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주인공인 나의 일상 나오죠. 그런 것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6쪽에 보면 그 이상의 생애와 작품 세계라고 나왔죠. 본명은 김혜경이었다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고요. 날개의 줄거리의 반응도 읽어보시고요. 날개에 대해서는 좋다는 호불호가 가려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날개의 오독 잘못 읽는 것과 새로운 쟁점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한 5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178쪽에다 쓰세요. 네. 첫 문장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누구죠? 뭐죠? 박제죠, 박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자, 2번 33번지 구조 거주자를 보면 뭐예요? 유곽이죠, 유곽. 이런 느낌 수 있다는 거죠. 유곽이라는 느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공은 아내가 준 은화 50전 은화 50전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넣어뒀는가? 이 은화 50전을 어디에 넣어뒀는가?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벙어리죠. 자, 이렇게 넣어줬다는 것도 필기를 해주세요. 어디에 넣어줬는가? 벙어리. 자, 이제 마지막 4번. 아내가 감기 걸린 주인공에게 먹인 수면제 이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5번째. 그러니까 수면제 이름이 뭐죠? 이게 바로 아달린이었죠. 자, 5번째는 날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날자.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미스코시 옥상에서 이 말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 날개와 관련된 것도 쭉 제가 큰 어떤 흐름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방송 강의를 좀 들으시고 반드시 이제 저한테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 좀 더 이제 살을 붙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34분이니까 제가 이거 녹화된 걸 좀 올려야 돼서요.